저 여편네가 미쳤구먼.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지가 새색시도 아니고 뭔 놈의 시뻘건 치마를 저리도 많이 걸었대? 지아비가 바다에서 죽었다는데 소복 입은 며느리는 날마다 마당에 나와 새빨간 치마만 빨랫줄에 내걸었습니다. 무당도 아닌 것이 붉은 치마만 골라 걸고는 온종일 먼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실성했다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미친 여자라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왜구가 마을을 덮치던 그날 바다 저편에서 돌아온 수군 장수가 그 빨랫대를 보더니 함대를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쪽 바닷가에 진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앉은 마을이었지요. 물빛이 맑은 앞바다에는 아침마다 고깃배가 줄지어 나갔고 저녁이면 만선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나루에 넘실거리곤 했습니다. 소금기 밴 바람과 갈매기 울음, 그물 손질하는 늙은 어부들의 두런거림이 어우러진 그런 순박한 갯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언덕 위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여느 집보다 훨씬 높다란 장대 빨랫줄이 세워진 집이었지요. 그리고 그 줄에는 날마다 새빨간 치마가 나부꼈습니다. 지나던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찰 만한 광경이었지요. 그 붉은 옷을 거는 여인의 이름은 강소정이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서방 잃고 실성한 미친 과부라 손가락질했지요. 허나 소정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어찌하여 하필 붉은 옷만 그리 고집스레 내거는지 그 속사정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간 가엾은 여인이려니 다들 그리 여길 뿐이었지요. 그러나 소정의 그 붉은 옷에는 목숨을 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려면 이야기는 두 해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정은 본디 이 바닷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채 한 고을에서 곱게 자란 처녀가 두 해 전 봄에 진포로 시집을 온 것이지요. 신랑은 이 고을 수군을 이끄는 젊은 장수 이겸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강씨 댁세하기가 참하기도 하지. 말수는 적어도 손끝이 야무지더구먼.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뒷모습만 봐도 참한 게 티가 나. 이 장수가 복이 많아. 저런 참한 색시를 어디서 얻어왔누. 마을 안악들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두르고 물동이를 이고 오가는 새색시를 보며 저마다 입을 모았지요. 소정은 누가 무어라 칭찬을 해도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 좀처럼 제 속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이겸은 볕에 그을린 다부진 얼굴에 깊고 형형한 눈빛을 지닌 사내였지요. 말수가 적고 진중하여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소정은 이 사람이 겉과 달리 심지 깊고 정 많은 이임을 시집 온 첫날부터 대번에 알아보았지요.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이겸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길 시집와 고생이 많소. 낯선 갯마을 살림이 오죽 서툴겠소만 내 그대를 아끼며 살 것이니 부디 이 집을 편히 여기시오. 그 한마디에 소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일찍 친정 식구를 여의고 홀로 자란 소정에게 그 말은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소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낯선 바닷가가 제 집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소정의 친정은 본디 무채의 진영을 지키던 무관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비는 강직한 무관이었고 오라비 또한 아비를 따라 군사의 일을 익히던 사람이었지요. 소정은 비록 여식이었으나 어릴 적부터 아비와 오라비의 어깨 너머로 진법이며 신호법을 눈에 담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은 여식이 그런 것을 알아 무엇하느냐 하였지만 아비만은 영민한 딸을 대견해하며 이것저것 일러주곤 했지요. 그러나 소정이 시집 올 무렵 친정은 이미 아비도 오라비도 모두 세상을 떠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처녀가 이 갯마을에서 새로운 정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참하고 얌전한 새색시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은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깊은 밤이면 소정은 홀로 호롱불을 돋우고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책자 한 권을 가만히 펼치곤 했지요. 손때가 까맣게 밴 그 책장에는 온갖 깃발과 손짓을 그린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지요. 늦도록 잠들지 않고 그 책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아내를 보고 잠에서 깬 이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임자는 밤마다 무슨 책을 그리 정성껏 보시오? 잠도 안 자고. 소정은 흠칫 놀라 책을 덮으려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부끄럽습니다, 서방님. 실은 제 아비가 무채 진영을 지키던 무관이셨습니다. 어릴 적 아비와 오라비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온데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답니다. 무관의 딸이라. 이겸의 눈이 흥미로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얌전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가 예사 여인이 아님을 그제야 알아본 것이지요. 그 책에 그려진 게 무엇이오? 어디 나도 좀 봅시다. 소정이 조심스레 책장을 펼쳐 보이자 이겸은 무릎을 당겨 앉으며 들여다보았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자리와 그 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군사를 부리는 신호법이었지요. 이것 참 신통하구려. 나 또한 바다에서 깃발과 불빛으로 군사를 부리는 사람이요. 무채 신호와 바다의 신호가 이리 통하다니 우리 부부는 남다른 인연이로구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밤이 깊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난하나마 서로를 아끼고 알아주는 진포에서 둘도 없이 정겨운 부부였지요. 그러나 이 정겨운 집에도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오씨였습니다. 오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이겸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에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자식을 길러낸 사람이라 며느리를 보는 눈도 여간 매섭지 않았습니다. 새아기 친정에서 곱게만 자랐다더니 일손이 영뜨구나. 갯마을 살림이 어디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냐. 예, 어머님. 소홀했습니다. 더 빨리 손을 놀리겠습니다. 소정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고개를 숙일 뿐 한 번도 대거리하는 법이 없었지요. 한 번은 오씨가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쏘아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간이 이래서야 어디 사내 입에 맞겠느냐.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어머님. 소정은 두말 없이 밥상을 물려 처음부터 다시 손을 놀렸지요. 속으로야 어찌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억척스러움과 모진 말 속에는 하나뿐인 자식을 향한 깊은 정과 행여 그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평생 홀로 자식을 키운 여인의 억척스러움은 실은 그만큼 깊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소정은 원망하는 대신 더욱 묵묵히 그 집을 떠받쳤습니다. 그런 소정을 안쓰러이 여겨 살갑게 대해주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웃에 사는 안악 삼월댁이었지요. 새댁은 어쩜 그리 참는가. 나 같으면 진작 보따리를 싸고도 남았을 걸세.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도 다 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착하기도 하지. 새댁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삼월댁은 혀를 차면서도 소정의 물동이 한쪽을 함께 들어주곤 했습니다. 친정 없이 외로운 소정에게 삼월댁의 그 따뜻한 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지요. 소정이 진포에서 마음을 붙인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루의 늙은 어부 천영감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노인으로 물길과 바람과 물때를 제 손금 보듯 읽어내는 이였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이따그 말든 모를 듯한 말을 던지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신통한 노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루는 소정이 나루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물을 손질하던 천영감이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새댁 바다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는지 아는가? 글쎄요, 영감님. 그게 무엇입니까? 소정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자 천영감은 잔잔히 밀려드는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어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끝내 길을 내어준다네. 떠난 자리를 비우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멀리 나간 배라도 그 자리를 보고 돌아오는 법이지. 등불 하나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천리박 사람을 살려 데려오는 게야. 기다린다고 어찌 사람이 돌아옵니까?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지요. 소정이 고개를 갸웃하자 천영감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새댁은 아직 모르는 게야. 허나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소정은 그때 그 말을 그저 늙은 어부의 푸념쯤으로 흘려들었지요. 기다림이 어찌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다만 그 말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지요. 이겸은 수군의 장수인지라 집에 머무는 날보다 바다에 나가 있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외구의 출몰이 잦은 철이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배 위에서 지냈고 모처럼 집에 돌아왔다가도 며칠 만에 다시 나루로 향하곤 했지요. 소정은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늘 애가 탔습니다. 바다는 넓고 뭇과 배 사이에는 어떤 소식도 오가지 못했으니까요. 무사한지 어디쯤 있는지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언덕에 올라 텅 빈 수평선만 바라보다 해가 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것일까요? 어느 날 나루로 떠나려던 이겸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자, 그리 애를 태우지 마시오. 내 요 며칠 궁리한 것이 있으니 이번에 돌아오거든 함께 의논해 봅시다. 무엇을 말입니까, 서방님? 허허, 돌아와 이야기하리다. 임자 마음이 한결 놓일 방도라오. 소정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겸은 그저 빙긋 웃고는 나루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언덕에 올라 남편의 배가 다른 고깃배들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보았지요. 며칠 뒤 이겸이 바다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등잔을 밝히고 마주 앉았지요. 이겸은 낮에 궁리했다던 그 방도를 꺼내 놓았습니다. 임자, 내 요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임자가 익힌 무채 신호법과 내가 바다에서 쓰는 신호를 하나로 엮으면 우리 둘만 아는 말을 만들 수 있지 않겠소. 둘만 아는 말이라니요.
소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겸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쓱쓱 그려 보였습니다. 소정도 어릴 적 아비 어깨 너머로 익힌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을 보탰지요. 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방님. 멀리 바다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라야 하니 빛깔이 고운 것이 좋겠지요. 마침 제 혼수 중에 다홍치마가 몇 벌 있으니 그것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붉은 것은 멀리서도 유독 잘 보이니까요. 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붉은 옷을 어느 자리에 몇 벌이나 거느냐로 뜻을 정하면 되겠구려. 두 사람은 밤이 깊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왼편에 한 벌을 걸면 집안이 무사하다는 뜻, 가운데에 여러 벌을 나란히 걸면 무사히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는 뜻. 그렇게 하나하나 정해 나갔지요.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서방님, 이런 것을 정해 둔들 정말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야 왜 없겠소. 바다에 나가 있으면 임자가 무사한지 그것 하나 알 길이 없어 늘 애가 탔소. 헌데 이 약속만 있으면 내 배가 이 앞바다를 지나기만 해도 임자 소식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지 않겠소. 그리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구려. 그 말에 소정의 얼굴에 발그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정이 오갔지요. 그 약속이 정말로 통하는지를 시험할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이겸이 배를 이끌고 훈련을 나갔다가 진포 앞바다를 지나게 된 것이지요. 그날 소정은 여느 때처럼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낯익은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뱃머리에서 작은 붉은 깃발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두 사람이 정한 신호, 나 여기 무사히 있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방님이시다. 서방님 배가 지나가신다. 소정은 가슴이 벅차올라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빨랫줄 왼편에 붉은 치마 한 벌을 정성껏 걸었지요. 이 집도 무사하니 염려 마세요라는 화답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이겸은 언덕 위에 나부끼는 그 붉은 옷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득한 뭇과 바다 사이 말 한마디 닿지 않는 그 먼 거리에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무사함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이겸은 배전에 서서 붉은 옷이 걸린 그 언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은 사몰댁을 붙들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우리 서방님 배가 앞바다를 지나갔어요. 제가 무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아니, 배가 지나갔는데 그걸 어찌 인사를 해? 사몰댁은 무슨 소린가 싶어 눈만 껌뻑였지요. 소정은 그저 배시시 웃을 뿐 그 둘만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정은 붉은 옷으로 안부를 전하는 일에 점점 능숙해졌지요. 어느 자리에 몇 벌을 걸어야 뜻이 또렷한지, 어떻게 걸어야 바다에서 잘 보이는지 손에 익도록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며칠 뒤 이겸이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남편을 보고 소정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자 이겸은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껄껄 웃었지요. 임자, 그날 언덕 위의 붉은 옷을 내 똑똑히 보았소.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 붉은 빛이 어찌나 반갑던지 뱃사람들이 다 나를 놀리더구려. 저 장수가 색시 생각에 넋이 나갔다고 말이오. 어머, 부끄럽게 그런 말씀을. 소정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남편이 제 신호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이 그리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나란히 앉아
다음에는 어떤 뜻을 더 담아볼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고리 하나를 더하면 몸이 성치 않으니 조심하라는 뜻, 옷을 처마 밑으로 옮기면 집안에 근심이 있다는 뜻. 그렇게 둘만의 말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오씨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찼지만 그 눈빛에는 어쩐지 흐뭇함이 서려 있었지요. 남들은 몰라도 이 부부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희만의 언어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정은 잠든 남편의 곁에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소녀 어릴 적 아비를 여의고 늘 혼자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헌데 이제는 서방님이 계시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 붉은 옷 한 벌이면 우리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셔요. 그 말을 잠결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겸은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소정은 그 온기 속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그렇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정겨운 나날이 흘러가던 그의 가을, 바다 건너편에서 흉흉한 기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녘 바다에 외구의 배가 부쩍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고깃배 몇 척을 노리는 좀도둑 무리인가 싶었으나 그 수가 날로 불어나고 대담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앞바다가 어수선하구먼. 간밤에도 저 아랫마을에서 배 한 척이 통째로 털렸다지 뭔가. 쯧쯧, 나라에서 수군이 지킨다고는 하나 저 넓은 바다를 어찌 다 막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나루에 모여 근심스레 수군거렸지요. 수군 장수 이겸의 어깨도 나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겸은 부쩍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어쩌다 돌아와도 깊은 생각에 잠겨 말 수가 줄었지요. 그런데 이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소정이 조심스레 남편의 낯빛을 살피며 물었지요. 서방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낯빛이 도통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이겸은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임자한테니 하는 말이오만 요 근래 우리 진영의 일이 자꾸 외구에게 미리 새어 나가는 듯하오. 우리가 어디를 어찌 지킬지 그자들이 훤히 꿰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 말이오. 진영 안에 눈과 귀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소. 진영 안에 눈과 귀라 하시면 쉿. 아직은 심증뿐이오.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니니 임자도 못 들은 것으로 하시오. 이겸은 그리 말하고는 무겁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정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남편의 어두운 낯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진포의 수군 진영에는 배덕수라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겸의 아래에서 군사를 거드는 자였지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에 걸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구워주며 인심을 얻은 이였습니다. 그러니 진영의 일이 새어 나간다 한들 이겸으로서는 오랜 부하인 그를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지요. 장군,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바다가 하도 넓다 보니 외구가 요행히 길을 피해 다니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겠습니다. 배덕수가 서글서글하게 위로하자 이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다들 마음을 놓지 말고 살펴주게. 배덕수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지요. 그 모습은 어디로 보나 충직한 부하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겸이 몸을 돌리는 순간 배덕수의 눈매에 언뜻 서늘한 그림자가 스쳤지요.
한편 소정은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밤이면 여전히 언덕에 올라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여 남편의 배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저 그 방향이라도 눈에 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정이 언덕에 앉아 있는데 저 아래 인적 없는 나루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나루에 나올 사람이 없을 터인데 말이지요. 소정은 몸을 낮추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 몇이 은밀히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지요. 낯선 옷차림의 사내들과 그들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진영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 그 불빛은 규칙이 있는 듯 몇 번을 깜빡이다 멎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정은 무관의 딸이었지요. 그 눈에는 저 불빛이 그저 등불이 아니라 무언가 뜻을 주고받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것은 묵과 바다가 주고받는 신호가 아닌가. 헌데 이 야밤에 누구와? 소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진영 안의 눈과 귀가 문득 떠올랐던 것입니다. 허나 어두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고 그저 심증뿐이었지요. 소정은 그 밤의 일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아녀자의 지나친 생각이려니 애써 눌러보았으나 그 불길한 그림자가 오래도록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겨울로 접어들 무렵 마침내 왜구를 뿌리 뽑기 위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날로 대담해지는 왜구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여러 진영의 수군이 힘을 모아 그 본거지를 치기로 뜻을 모은 것이지요. 이겸은 앞장서서 자신의 배와 군사를 이끌고 그 선봉에 서기로 하였습니다. 출정 전날 밤, 이겸은 오랜만에 집에서 소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남편의 낯빛이 어쩐지 무거워 소정은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임자, 이번 걸음은 여느 때와 다르오.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나도 알 수 없구려. 소정은 애써 담담한 낯빛을 지으며 남편의 옷고름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이겸은 모르지 않았지요. 서방님, 부디 몸성이 돌아오셔요. 저는 여기서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그리고 임자 혹여 내가 이 앞바다로 돌아오게 되거든 우리가 정한 그 붉은 신호를 잊지 마시오. 그것만 보면 나는 천리 밖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니.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겸은 검푸른 천릭에 흙립을 갖추고 나루로 향했지요. 소정은 언덕에 올라 남편의 배가 다른 배들과 함께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새벽의 매서운 바람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지요. 이겸이 떠난 뒤로 진포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정한 수군의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지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날마다 언덕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남편의 배가 앞바다를 지나던 날, 붉은 옷으로 안부를 주고받던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 오씨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으나 아들 걱정에 부쩍 늙어갔지요. 어머님, 서방님은 무사하실 겁니다. 그리 쉬이 잘못되실 분이 아니어요. 그래.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겸이가 어떤 아이인데. 두 고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영에서 파발이 당도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이 그만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정했던 수군이
왜구의 매복에 걸려 크게 패했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앞장서 나아가던 이겸의 배가 적의 불화살에 휩싸여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았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죽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시어머니 오씨는 마루에 엎어져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요. 젊고 강직한 장수가 그리 허망하게 갔으니 진포의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소식 앞에서 소정만은 어쩐지 눈물을 쏟지 않았지요. 넋을 잃은 듯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저 먼 바다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뭐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도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았다고는 하나 서방님이 그 바다에서 정말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어요. 서방님이시라면 분명 살아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지요. 소정은 그 밤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돌아오거든 그 붉은 신호를 잊지 말라던 둘만의 그 약속을 말이지요. 서방님은 반드시 이 앞바다로 돌아오실 것이야. 그러니 나는 그 신호를 걸어야 해. 서방님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소정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정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몸으로 장에 나가더니 값비싼 붉은 치마와 저고리를 한 벌, 두 벌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대 그 붉은 옷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리 사 모으는가. 장사꾼이 의아해 물어도 소정은 그저 옅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가로질러 여느 집보다 훨씬 높다란 장대 빨랫줄을 세웠지요. 시어머니가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얼 하는 게냐? 그 높은 장대는 또 무엇이고 붉은 옷은 다 무엇이야? 서방 70년이 상복을 입고 새 색시 옷을 널어 온 동네가 손가락질할 노릇을 어찌 버린단 말이냐. 시어머니 오씨는 며느리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다 못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소녀를 미쳤다 여기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거두지 못하옵니다. 이건 서방님과 소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어요. 이 사람이 정령 실성을 했구나. 오씨는 가슴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말없이 그 붉은 치마를 빨랫줄에 하나둘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옷들이 겨울 하늘 아래 선연하게 나부꼈지요. 그것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어떤 날은 이만큼, 어떤 날은 저만큼 거는 자리와 그 수를 날마다 조금씩 달리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그날 멀리서도 이 집을 알아보게 하려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신호였지요. 허나 그 속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실성한 과부의 미친 짓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다 걸고 난 소정은 늘 그 아래 홀로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사무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소정은 단 하루도 그 붉은 옷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그 기이한 행동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손가락질했지요. 저 집 새댁이 서방 잃은 충격에 그의 실성을 했다지 뭔가.
글쎄 말일세. 소복을 입고서 새색시나 입을 다운 치마를 빨랫줄에 척척 내다 걸어. 무당이 씌었나 원. 쯧쯧 곱던 사람이 참 안 됐어.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미친 여자라 놀려댔고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소정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짓궂은 아이들이 널어둔 붉은 옷을 흙탕물에 던져 더럽히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소정은 말없이 그 옷을 주워다 깨끗이 빨아 이튿날 다시 정성껏 내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옮겨 걸고 바람이 불면 더 단단히 동여맸으며 옷이 상하면 새 것으로 갈아 걸었지요. 그 정성이 어찌나 한결같은지 미친 짓이라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따금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저것이 정말 실성한 사람의 몸짓일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 소정을 남들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나루의 늙은 어부 천영감이었습니다. 천영감은 며칠을 두고 소정의 빨랫줄을 가만히 올려다보더니 어느 날 그물을 손질하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세. 실성한 사람이면 아무렇게나 걸 터인데 저 새댁은 날마다 거는 자리와 그 수가 어찌 저리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누. 천영감은 평생 바다에서 배들이 주고받는 깃발 신호를 숱하게 보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소정이 거는 붉은 옷이 그저 미친 짓으로만 보이지 않았지요. 저건 신호가 아닌가. 무언가 뜻이 담긴 게야. 천영감은 그 길로 소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댁. 늙은이가 주제 넘은 것을 하나 묻겠네. 자네가 거는 그 붉은 옷, 혹여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소정은 흠칫 놀라 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 이 신통한 노인에게만은 마음을 열어도 좋겠다 여겼지요. 그날 밤 소정은 천영감에게 그 붉은 옷에 담긴 비밀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영감님, 이건 제 지아비와 저만의 약속입니다. 바다에 나간 지아비와 무채 제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려 둘이서 정한 신호이지요. 붉은 옷을 어느 자리에 몇 벌이나 거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답니다. 지아비가 살아 돌아오는 날 멀리서도 이 신호를 보고 우리 집을 찾아오시도록 말이어요. 소정은 남편의 배가 앞바다를 지나던 날 붉은 옷으로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던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천영감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소정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허허 그랬구먼. 미친 여자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였어. 내 언젠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나. 바다는 기다리는 자에게 끝내 길을 내어준다고. 새댁, 그 마음 부디 꺾지 말게. 이 늙은이도 자네를 돕겠네. 모두가 등을 돌린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 뜻을 알아준 사람 앞에서 소정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천영감은 남몰래 소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굳은 날이면 함께 옷을 거두고 소정이 몸져 누운 날이면 대신 붉은 옷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서리가 내리도록 소정은 하루도 붉은 옷을 거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여전했으나 소정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밤이면 홀로 언덕에 앉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되뇌며 소리 죽여 울기도 했지요. 서방님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소녀, 이리 기다리고 있는데 정령 소녀의 이 마음이 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때면 어느새 다가온 천영감이 혹은 시어머니 오씨가 말없이 곁에 앉아 소정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을 함께 견뎌나갔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이었으나 적어도 이 세 사람만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진포 진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겸을 따라 나섰던 정예 군사가 그 싸움에서 거의 다 쓰러졌으니 진영에는 후방을 지키던 늙은 병사 몇과 잔병들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배덕수 역시 그 출정에 끼지 않고 후방에 남아있던 자였습니다. 장수를 잃고 군사마저 궁핍해진 진영을 누군가 임시로 추슬러야 했는데 후방을 맡고 있던 부장 배덕수가 자연스레 그 통솔을 떠맡게 되었지요. 이 어려운 때에 진영을 이끌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배덕수는 겉으로는 비통한 낯빛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겸이 사라진 지금 진영의 군량 창고와 물자를 제 소나귀에 넣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검은 속을 알지 못한 채 인심 좋으니 이가 어려운 진영을 맡아 다행이라 여겼지요. 그런 배덕수에게 한 가지 눈의 가시가 있었으니 바로 죽은 이겸의 아내 소정이었습니다. 날마다 언덕 위에서 붉은 옷을 흔들어대는 그 여인이 어쩐지 배덕수의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불편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소정은 그저 붉은 옷을 걸고 남편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의 딸로 자란 그 눈은 밤바다의 작은 낌새 하나도 놓치지 않았지요. 남편을 기다리며 밤마다 언덕에 오르던 소정은 어느 때부턴가 먼 바다에 이상한 불빛이 오가는 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앞바다 저편에서 작은 불빛 몇이 규칙을 두고 깜빡이면 며칠 뒤 어김없이 아랫마을이 왜구에게 털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소정은 그 불빛이 나타나는 밤과 방향, 그 깜빡이는 수를 낡은 책자에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저 불빛이 뜨는 밤이면 반드시 왜구가 움직이는구나. 저것은 필시무채 누군가와 주고받는 신호다. 소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근심하던 진영 안의 눈과 귀, 그리고 예전 나루에서 본 그 수상한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지요. 소정은 그 불빛의 규칙을 조금씩 읽어 나갔습니다. 무관의 딸로 익힌 그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 소정은 마침내 그 불빛을 주고받는 무채 그림자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진영이었습니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 배덕수의 처소 쪽에서 그 불빛이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정은 차마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어느 금은밤 몸을 낮추고 나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덕수가 낯선 사내들과 은밀히 곡식 가마니를 배에 실어 넘기고 있었지요. 그 사내들의 말투와 옷차림은 이 땅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네. 다음 물때에 또 봄새. 배덕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진영의 군량을 빼돌려 왜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재물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정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저자가 나라의 곡식을 왜구에게 팔아넘기고 있어. 우리 서방님의 함대가 그날 그리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필시 저자가 길목을 넘긴 탓이야. 소정은 발각될세라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구에게 고한단 말입니까? 진영을 손에 쥔 자가 배덕수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인심 좋은 이로만 알고 있는데 미친 과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소정은 그저 그 밤에 본 것을
붉은 옷의 자리와 수에 남몰래 새겨두는 수밖에 없었지요. 언젠가 살아 돌아올 남편이 이 신호를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소정이 붉은 옷을 거는 세월이 반년을 넘기고 미친 과부라는 소문이 마을에 아주 굳어질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배덕수가 인심 좋은 얼굴로 소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쌀가마니와 옷감을 하인에게 들려온 채로 말이지요. 이 사람아, 자네 처지가 하도 딱해서 내 이렇게 왔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으니 얼마나 막막한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소정이 담담하게 묻자 배덕수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을 텐가. 마침 내 아는 재물께나 있는 호라비가 있으니 자네만 좋다면 내 다리를 놓아줌세. 그 미친 짓도 이제 그만두고 새 삶을 찾는 게 어떤가. 말은 곱게 했으나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소정을 얼른 딴 곳으로 치워 저 거슬리는 붉은 빨랫줄을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소정은 그 붉은 옷을 거두라는 말에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밤 배덕수의 처소에서 오르내리던 그 불빛을 두 눈으로 본 뒤였으니까요. 염려는 고맙습니다만 제 지아비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쌀과 옷감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소정이 단호히 물리치자 배덕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너털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지요. 고집도 참. 사람 마음이 그리 쉬 바뀌겠나. 천천히 생각해 보게. 배덕수가 돌아간 뒤 소정은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심 좋은 얼굴 뒤에 감춘 그 서늘함이 밤바다의 불빛과 겹쳐 보였지요. 소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남편이 근심하던 진영 안의 눈과 귀라는 것을요. 소정이 재갈을 한사코 물리치자 배덕수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며칠 뒤 하인 며칠 보내 소정의 그 높은 빨랫대를 부숴 버리라 시킨 것이지요. 미친 여자의 흉물스러운 빨랫대가 마을 꼴을 사납게 한다는구먼. 진영 나리께서 당장 치우라 하셨네. 하인들이 도끼를 들고 장대에 달려들자 소정은 두 팔을 벌려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빨랫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비키시오. 이 사람이 다칠라. 차라리 나를 치시오. 이 장대가 쓰러지면 돌아오실 우리 서방님이 길을 잃는단 말이오. 소정이 장대를 끌어안고 물러서지 않자 하인들도 그만 주춤했지요. 그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오씨와 이웃 삼월댁 그리고 나루의 천 영감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놈들 남정네 없이 늙은 호러미와 며느리만 사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 천 영감이 호통을 치며 앞을 막아서고 삼월댁이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으자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장대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배덕수가 저 붉은 옷을 저리도 기를 쓰고 없애려 드는 까닭을 소정은 이제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신호가 언젠가 제 죄를 밝힐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날 밤 오 씨는 며느리의 곁에 앉아 그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장대를 끌어안고 물러서지 않던 며느리의 모습이 늙은 어미의 가슴에 사무쳤던 것이지요. 얘야, 내 그동안 너를 미친 사람인가 싶어 속으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헌데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저 빨랫대를 지키는 걸 보니 저 붉은 옷에 필경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굳이 캐묻지 않으마. 어머님, 다만 이것 하나는 묻자꾸나. 너는 정녕 우리 겸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게냐? 예, 어머님. 소녀 그리 믿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한 점 흔들림도 없는 것을 보고 오 씨의 가슴에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무너졌던 마음이 며느리의 그 확신 앞에서 다시 조금씩 일어서는 듯했지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이 어미도 자꾸만 우리 겸이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만 같구나. 얘야, 이 어미도 너와 함께 그 아이를 기다리마. 그 붉은 옷, 이제 이 어미도 함께 지키마.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소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부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함께 그 붉은 옷을 지키기 시작했지요. 새벽이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빨랫줄을 살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겸은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야기는 잠시 그 참담했던 싸움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왜구는 마치 이겸의 함대가 어디로 올지 훤히 알고 있다는 듯 길목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불화살이 빗발치고 앞장선 이겸의 배가 불길에 휩싸였지요. 이겸은 끝까지 배를 지키려 했으나 배는 끝내 검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도 이겸의 머릿속에는 두고 온 식솔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늙은 어머니, 그리고 언덕 위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내 소정. 그들을 두고 이대로 물귀신이 될 수는 없었지요. 이겸은 이를 악물고 부서진 널빤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거친 물살에 떠밀려 갔지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겸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임자소자, 이 지압이 반드시 살아 돌아가리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이겸은 이튿날 새벽 이름 모를 외딴 섬 기슭에 가까스로 목숨만 붙은 채 떠밀려 올라왔습니다. 내가 살았단 말인가? 정신을 차린 이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어찌하여 왜구는 우리가 올 길을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 누군가 진영의 기밀을 낱낱이 넘기지 않고서야 그런 매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외딴 섬에는 이겸처럼 간신히 살아남아 떠밀려 온 수군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겸은 흩어진 병사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수가 살아있음을 안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군, 살아 계셨습니까? 쉿. 목소리를 낮추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서는 아니 되네. 이겸은 병사들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 우리가 진 것은 왜구가 강해서가 아닐세. 아무래도 우리 진영 안에 왜구와 내통한 자가 있는 듯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자들이 우리가 갈 길을 그토록 훤히 꿰고 매복해 있을 수가 없어. 그 내통한 자를 잡지 못하면 설령 내가 돌아간들 또 같은 일이 벌어질 뿐이네.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겸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당분간 세상에는 모두 죽은 사람으로 남을 것이네. 그 자가 마음을 놓고 방심하는 사이 흩어진 수군을 하나둘 다시 모으고 힘을 기르는 게야. 그리고 왜구의 뒤를 쫓아 그 내통한 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세. 그때까지 다들 이를 악물고 나를 따라주게. 우리가 함께 살아 돌아가는 그날까지 말일세.
그렇게 이겸과 살아남은 수구는 모두 죽은 사람이 되어 은밀히 흩어진 동료들을 규합하며 왜구와 첩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뿌리를 뽑지 않고 돌아간들 사랑하는 이들이 사는 그 마을이 또다시 왜구의 칼날 앞에 놓일 뿐임을 이겸은 잘 알고 있었지요. 깊은 밤 이겸은 홀로 섬 기슭에 앉아 먼 육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어딘가에 아내 소정이 있을 터였지요. 임자 부디 무사히 있어 주오. 내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 돌아가리다. 이겸은 문득 아내와 정한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옷을 걸어 안부를 전하기로 한 둘만의 신호를 말이지요. 앞바다를 지날 때마다 언덕 위에 나부끼던 그 붉은 옷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놓였던가. 이겸은 그 정겨운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임자는 지금쯤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얼마나 애가 닳고 이겸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 소정이 남편이 살아있음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그 붉은 옷을 걸고 있다는 것을요. 바다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언덕에 오른 소정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앞바다 저편에 그 수상한 불빛이 여느 때와 비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동안 낡은 책자에 적어둔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불빛의 수와 깜빡이는 셈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것은 좀도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왜구가 이 진포 마을을 통째로 노리고 대규모로 몰려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마을이 통째로 결단날 판이야. 어서 알려야 해. 소정은 밤길을 달려 나루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첫 영감을 흔들어 깨웠지요.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왜구가 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요. 뭐라, 세댁, 그걸 어찌 아는가? 제가 밤마다 저 불빛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것은 왜구의 신호예요. 저리 많은 불빛은 처음이어요. 필시 마을 전체를 치려는 것입니다. 첫 영감은 소정의 다급한 눈빛에서 그것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미 왜구의 배는 새벽 안개를 타고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어서 피하시오. 소정과 첫 영감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노인과 아이들은 뒷산으로 피란하고 젊은 장정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맞섰으나 훈련된 왜구의 무리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영에 남은 군사라고는 몇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우왕좌왕할 뿐이었지요. 소정은 먼저 시어머니 오씨와 이웃 삼월댁을 뒷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님, 형님,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셔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얘야, 너는 어쩌려고 같이 가자꾸나. 걱정 마셔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소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놓고 다시 마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진영을 맡은 배덕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이 불타는데 진영의 우두머리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소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자가 역시 그랬구나. 이제 소정은 확신했습니다. 밤바다의 불빛도 배덕수의 처소에서 오르내리던 그 불빛도
왜구가 진영의 길목을 훤히 꿰던 것도 모두 저 배덕수의 짓이었으므리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 마을과 사람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피라 나는 사람들을 뒷산으로 이끌던 첫 영감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 하나를 감싸다 왜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어부는 노를 휘두르며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겼지요. 이놈들, 이 어린 것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러나 늙고 힘없는 몸으로 사나운 왜구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첫 영감은 왜구에게 떠밀려 그만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뒤늦게 달려온 소정과 사멀대기, 피 흘리는 첫 영감을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리셔요, 영감님. 새댁 나는 괜찮네.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하게. 피 흘리는 첫 영감을 끌어안은 채 소정은 불타는 마을을 절망스레 둘러보았습니다. 지붕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지요. 낮과 몽둥이로 맞서던 장정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아낙과 아이들은 오갈 데 없이 뒷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진포 마을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통째로 쓰러질 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소정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첫 영감이 들려준 그 말, 바다는 기다리는 자에게 끝내 길을 내어준다던 그 말이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지켜보며 익힌 왜구의 움직임, 남편과 정한 둘만의 붉은 신호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붉은 옷이 있다. 서방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 신호를 보고 반드시 달려오실 것이야. 아니, 설령 서방님이 아니라도 이 앞바다를 지나는 우리 수군이 저 신호를 본다면. 소정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무관의 딸로 자란 그 눈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왜구의 배가 몰려온 방향과 그 대략의 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어디로 피란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을 신호로 전할 수만 있다면 아직 마을을 구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조금만 견디셔요. 제가 반드시 이 마을을 구하겠습니다. 소정은 피 흘리는 첫 영감을 사멀댁에게 맡기고 이를 악문 채 언덕 위 제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불타는 마을을 가로질러 언덕 위 제 집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왜구의 칼날이 등 뒤까지 쫓아오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요. 그러나 소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다다른 소정은 그 높은 장대 빨랫줄에 붉은 옷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부를 전하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지켜보며 익힌 왜구의 수와 방향을 알리는 다급한 신호였지요. 왜구의 배가 몰려온 방향, 그 대략의 수, 그리고 주민들이 피란한 뒷산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을 붉은 옷의 자리와 수에 담았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시다면 부디 이 신호를 보아주셔요. 우리 마을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삼키며 붉은 옷을 걸고 또 걸었습니다. 손끝이 찢기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 벌도 허투루 걸지 않았지요. 마침내 마지막 한 벌까지 걸고 나자 언덕 위에 내걸린 새빨간 옷들이 불타는 마을 위로 선연하게 나부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을을 살리려는 한 여인의 목숨을 건 부름이었지요. 소정은 그 붉은 옷 아래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앞바다를 지나는 누구라도 좋으니 부디 이 붉은 신호를 알아봐 주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포 앞바다에 크고 작은 배들이 새까맣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구의 뒤를 쫓아 마침내 이 앞바다에 당도한 이겸이 이끄는 수군의 함대였지요. 10척이 넘는 배들이 위풍당당하게 물살을 가르며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이겸은 흩어진 수군을 하나둘 모으고 인근 진영의 배들까지 규합하여 당당한 함대를 이루어 왜구의 본진을 뒤쫓아 온 참이었지요. 뱃머리에 선 이겸은 다시 검푸른 천릭에 흙립을 갖춘 당당한 수군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겸의 눈에 언덕 위에 그 붉은 옷이 들어온 순간이었지요. 이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붉은 옷의 배열은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그 신호였으니까요. 저것은 임자와 내가 정한 신호가 아닌가. 이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아내가 그럼에도 살아있다 믿으며 저 언덕 위에서 우리 둘만의 신호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올 그날을 저리도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예전에 이 앞바다를 지날 때마다 언덕 위 붉은 옷으로 안부를 주고받던 그 정겨운 나날이 이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겸을 얼어붙게 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옷을 자세히 살피던 이겸의 눈빛이 이내 날카롭게 바뀌었지요. 그 신호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 어찌 그러십니까? 곁에 선 부하가 묻자 이겸은 언덕을 가리키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 붉은 옷을 보아라. 왼편에 걸린 저 여러 벌은 왜구가 마을 서쪽 개펄로 들이닥쳤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른편 높이 걸린 저 하나는 우리 백성들이 뒷산으로 피란했다는 뜻이야. 내 아내가 적의 수와 방향을 낱낱이 신호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부하들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친 여자가 널어댄다던 그 붉은 옷이 실은 왜구의 움직임을 낱낱이 담은 전갈이었던 것이지요. 무관의 딸로 자라 밤마다 홀로 지켜보며 익힌 그 눈썰미가 마침내 온 마을을 구할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겸은 붉은 옷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 신호를 걸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을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견뎠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것이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부르고 나아가 온 마을의 목숨까지 살리려는 그 붉은 마음이 말입니다. 임자, 내 반드시 그대 곁으로 가리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겸은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뱃머리를 서쪽 개펄로 돌려라. 백성들이 있는 뒷산을 피해 놈들의 옆구리를 친다. 전군, 나를 따르라. 이겸의 우렁찬 외침에 함대에 나눠 탄 수군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수와 그 군사들이 아내의 붉은 신호를 길잡이 삼아 왜구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언덕 위에서 붉은 옷을 흔들어 대던 소정이 왜구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저 여인이 무언가 수상한 짓을 벌인다 여긴 것이지요. 저 계집을 잡아라. 왜구 몇이 칼을 뽑아 들고 언덕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소정은 장대를 끌어안고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신호를 지켜야만 마을이 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왜구의 칼이 눈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소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이었으나 소정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간절함 뿐이었지요. 누구라도 이 붉은 신호를 보아 주소서. 우리 마을을, 이 사람들을 구해 주소서. 그리고 서방님 어딘가 살아 계시거든. 부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셔요. 이겸의 함대는 소정의 신호를 길잡이 삼아 백성들이 숨은 뒷산을 피해 서쪽 개펄로 곧장 내달렸습니다.
마을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던 왜구는 등 뒤에서 들이닥친 수군을 미처 막아 내지 못했지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 땅의 백성을 지켜라. 이겸의 우렁찬 호령에 수군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숨어 이를 갈며 힘을 기른 병사들이었지요. 그 매서운 기세 앞에서 기고만장하던 왜구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신호로 전한 적의 수와 방향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이겸은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왜구의 허를 찔렀지요. 개펄로 상륙하려던 무리를 앞뒤에서 에워싸니 왜구는 배로 돌아가지도 무트로 오르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미친 여자가 널어댄다던 그 붉은 옷 한 벌 한 벌이 실은 수백 군사보다 값진 전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겸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언덕으로 내달렸습니다. 왜구의 칼 앞에서 두 눈을 꼭 감은 채 떨고 있는 아내가 이겸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겸은 앞뒤 잴 것도 없이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소정에게 칼을 내리치려던 왜구를 정확히 꿰뚫었지요. 뒤이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이겸이 언덕을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소정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을 때 눈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물러서라. 이겸은 소정을 둘러싼 왜구들을 단숨에 베어 넘겼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숨어 지낸 그 오랜 세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칼을 갈아온 사람 같았지요. 소정을 노리던 왜구가 모두 쓰러지자 이겸은 아내를 제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겸은 아내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전장으로 몸을 날렸지요. 임자,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이 싸움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오리다. 언덕 위 그 광경을 뒤로 하고 이겸은 남은 왜구를 향해 다시 칼을 겨누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요. 싸움이 기울자 어디선가 슬그머니 배를 빼내 달아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영을 맡았던 배덕수였지요. 왜구가 폐색이 짙어지자 제 목숨을 부지하려 몰래 왜구의 배에 올라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겸이 그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배덕수, 내 이놈 어디로 도망치려느냐? 자, 장군, 살아 계셨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겸이 눈앞에 나타나자 배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겸의 눈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 함대가 어디로 갈지 왜구가 훤히 꿰던 것도 그날 그 매복도 모두 내 놈이 진영의 기밀을 팔아넘긴 탓이었어. 재물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고 내 동료들을 사지로 몰았구나. 자, 장군, 그것이 그게 아니오라. 배덕수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언덕에서 내려온 소정이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섰지요. 그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배덕수가 금은밤마다 진영의 곡식을 왜구의 배에 실어 넘기는 것을요. 밤바다에 오르내리던 그 불빛이 바로 저자가 왜구와 주고받던 신호였습니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 받던 그 안악의 입에서 나온 또렷한 증언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살아남은 병사들 앞에서 배덕수가 왜구와 주고받은 밀거래의 증표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소정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심 좋은 얼굴 뒤에 감춰온 그 검은 속이
마침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덕수는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여 죄인의 몸이 되고 말았지요.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그 얼굴에는 그동안의 온갖 위선이 거짓말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왜구는 모두 물러가고 진포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잠깐 언덕에서 얼굴을 마주하긴 했으나 그때는 서로 몇 마디 나눌 겨를도 없이 이겸이 다시 전장으로 몸을 날렸던 터였지요. 이제 마지막 왜구까지 물리친 이겸은 불타다 잦아든 마을을 뒤로하고 곧장 언덕 위 그 집으로 다시 내달렸습니다. 붉은 옷이 나붓기는 그 빨랫줄을 향해서 말입니다. 언덕 위에서는 소정이 3월댁과 함께 피 흘리는 첫 영감을 돌보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짧은 순간 왜구의 칼끝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가 정령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맞는지 소정은 아직도 꿈결인 듯 믿기지 않았지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는데 행여 헛것을 본 것이면 어쩌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언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임자, 임자, 내가 왔소. 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든 소정의 눈에 검푸른 천릭을 갖춘 남편 이겸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오는 모습이 들어왔지요. 서방님, 서방님. 소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붉은 옷을 걸며 애타게 기다려 온 그 사람이 마침내 살아서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붉은 옷이 나붓기는 그 빨랫줄 아래에서 마침내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소정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지요. 살아 계셨군요. 정말 살아 계셨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셨을 리 없다고,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미안하오, 임자.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애를 태웠소. 내 그대를 홀로 두고 죽은 사람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소. 진영의 그 첩자를 잡지 않고서는 돌아온들 또 이 마을이 화를 입을 것이 뻔했으니 말이오. 이겸은 그제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 붉은 옷을 걸며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것을요. 온 마을의 조롱과 돌팔매를 홀로 견디면서 말입니다. 임자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소. 이 못난 지압이 하나 믿고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관의 딸로 태어나 미친 여자라는 조롱 속에서도 끝내 신념을 지켜낸 아내가 이겸은 한없이 자랑스럽고 또 미안했지요. 두 사람은 붉은 옷 아래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 오씨가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겸아,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살아 있었더냐?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소자, 어머니와 임자를 두고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느라. 이겸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자 오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을 끌어다 아들의 손 위에 포개어 주었지요. 얘야, 겸아. 온 마을이 너를 죽었다 하고 등을 돌렸을 때도 이 사람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살아있다 믿으며 저 붉은 옷을 걸었단다. 미친 여자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말이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어미도 차마 너를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고 이 아이와 함께 너를 기다렸구나. 그 믿음이 이리 너를 살려 데려왔으니 얘야,
살아 돌아와 주어 참으로 고맙다. 부디 평생 이 사람 귀히 여기며 살 거라. 예, 어머니. 뼈에 새기겠습니다. 세 식구는 붉은 옷이 나붓기는 그 언덕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해 이어져 있던 마음들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난 것이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쳤다 손가락질하던 그 붉은 옷이 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수를 불러들이고 왜구의 침입을 낱낱이 알려온 마을을 구한 신호였다는 것을요. 세상에 우리가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붉은 옷이 저 새댁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벌써 왜구의 손에 쑥대밭이 되었을 게야. 부끄럽구먼. 그리 모질게 굴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마을 사람들은 소정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던 아이의 어미도 우물가에서 실성했다. 혀를 차던 안악도 하나둘 소정 앞에 다가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지요. 세대, 아님 우리가 정말 몰랐소. 그리 모진 말을 퍼부었는데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그런 말씀 마셔요. 여러분이 절 미쳤다 여기신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저라도 그리 보였을 겁니다. 다만 이 마을이 무사하고 여러분이 모두 살아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소정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맞잡아 줄 뿐이었지요. 그 넉넉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비탈로 굴렀던 천영감도 이겸이 데려온 의원의 손길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신이 든 노인은 소정의 손을 잡고 껄껄 웃었지요. 거보게, 세댁. 내 뭘 했는가? 바다는 기다리는 자에게 끝내 길을 내어준다 하지 않았나? 자네가 그 오랜 세월 지킨 마음이 끝내 지아비도 이 마을도 다 살려냈어. 소정은 그제야 그 늙은 어부의 말뜻을 온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이 어찌 사람을 살리느냐 물었던 지난날의 자신이 문득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그 뒤로 이겸은 내통한 배덕수를 관가에 넘겨 그 죄를 낱낱이 밝히고 흐트러진 진영을 다시 굳건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포 앞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왜구도 감히 이 마을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니 오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지난날 모질게 굴었던 것을 몇 번이고 미안해했습니다. 고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답게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이웃 삼월댁과 나루의 천영감도 이따금 마시를 와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그 높은 장대 빨랫줄에는 이제 더는 붉은 옷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소박한 무명 빨래가 볕 좋은 날이면 바람에 뽀송뽀송 나부꼈지요. 신호를 보내 불러야 할 사람이 이제 곁에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진포 사람들은 그 붉은 옷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채색 씨나 입는 다홍치마를 죽은 남편을 기다리며 널던 그 미친 여자가 실은 온 마을을 구한 은인이었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그 붉은 옷이 나쁜 것을 물리치는 신령한 빛이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한 여인의 붉은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포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이면 노인들은 이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지요. 저 언덕 위 세댁처럼 한 번 정한 마음 변치 말고 살거라. 이따금 소정은 그 빨랫줄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놓지 않았던 한 여인의 붉은 마음이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불러들이고
온 마을을 구한 것이지요. 한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은 그렇게 리 밖바다 건너의 사람마저 살려 돌아오게 하는 법입니다. 진포 앞바다에 부는 바람은 오늘도 그 붉은 사랑의 이야기를 잔잔히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소정은 날마다 언덕에 올라 붉은 치마를 걸었지요. 온 마을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실성한 과부라고, 미쳤다고.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 모진 조롱 속에서도 소정은 단 하루도 그 붉은 옷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미친 짓이었지만 소정에게는 그것은 남편과 나눈 약속이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수근거림을 묵묵히 견뎌낸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비웃어도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단단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결같은 믿음은 끝내 죽은 줄 알았더니마저 살아 돌아오게 하는 법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소정이가 그토록 붉은 치마를 고집했던 그 마음, 조선 사람들의 옷빛깔에 담긴 뜻을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 조선에서는 말이지요. 여인의 옷빛깔만 보아도 그 사람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시집 안 간 처녀는 노란 저고리에 다홍치마, 갓 시집 온 새색시는 연두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었다지요. 그래서 다홍치마라 하면 곧 젊고 새색시 같은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바로 그 고운빛에서 나온 것이라 전해집니다. 더 재미난 것은 저고리의 작은 부분에도 저마다 뜻을 담았다는 점이에요. 소매 끝동에 남색을 내면 아들을 두었다는 표시였고, 옷 고름에 자주색을 달면 남편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 크게 하기 어려웠던 시절, 여인들은 이렇게 옷빛깔에 조용히 제 마음을 담았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야기 속 우리 소정이 남편에게 붉은 옷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어쩌면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옷의 빛깔로 말을 대신하던 그 오랜 정서가 소정의 붉은 치마에도 가만히 흐르고 있었던 셈이지요. 빛깔 하나에 마음을 담을 줄 알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저는 참 곱게 느껴졌답니다. 한 벌의 옷에도 이렇게 마음을 담았던 옛사람들. 그 정성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붉은 치마와도 닿아 있었네요.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